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 11마리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기침을 하고요, 콧물도 흘려서 흔히 알려진 코로나 증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사자라. 인간이 퍼뜨린 질병에 지금은 동물까지 고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요소수 풍기다. 화물 트럭이 멈춘다. 경유차에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요소수.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까지 급등하자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다. 연말 대목 앞 물류 대란 위기가 아니냐. 지금 물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정부 노태우 국가장 치르기로 했다. 어제 결정을 했죠. 그러자 5.18 단체들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조문을 직접 가진 않고요, 추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30일 연결식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미국 성김 대북 특별대표, 북한이 먼저 나와야 종전선언 논의한다. 그동안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와 미국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꽤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약간 우리와는 다른 시각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시각 차이가 있다. 종전선언으로 대화 물고 문재인 정부 대북 구상 좀 이쪽으로 간다고 분석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요, 순서 시기 등 관점이 한국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인데요. 사진 좀 보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일 것 같아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복장인데요. 이른바 이제 추리닝 복장인데 이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딱지군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미국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여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건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뉴욕 속 한국 여행.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요. 상품은요, 한국 여행 관광 티켓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그리고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 한눈에 보시면요, 오늘 내용 쉽게 그리고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르다. 인용부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픈 곳 콕콕.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 지지율상으로 좀 앞서는 두 분이 있죠. 서로를 향해서 토론을 가졌는데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이런 표현이 오늘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쑥떡대더라. 쑥떡쑥떡 할 때는 어떤 인물이 다른 쪽에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계속 뭔가 얘기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쑥떡대더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이 어제 한 시장에 들렸는데 뭔가 얘기하면서 본인을 보고 쑥떡쑥떡대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출이 기가 막히다. 정부가 가계빚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뭔가 대출을 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현상인데 기가 막힌지 오늘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논의가 좀 있었죠. 어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정부가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 그러니까 과오와 성과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장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모 메시지 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 그리고 30일 연결식입니다. 그리고요, 안장은 현충원, 이것도 얘기가 좀 계속 있었죠. 맞느냐 아니냐. 현충원이 아닌 파주 통일동산으로 가기로 했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그때 조성이 추진됐던 그런 장소거든요. 자, 그러자 5.18 단체 등 정부의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럼 전두환도 국가장으로 치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어제 뭐 빈소에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갔거든요. 그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과도 있고 또 공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안 다르겠습니까? 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오후에 이어지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또 G20 출국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지금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준비돼 있어 이 국가장 결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먼저 중앙일보는 화해 통합의 빈소 열었다. 뭔가 화해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죠. 반면에요, 한겨레는 국가장이 덧낸 상처다. 덧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죠. 노태우 사죄 유언 그리고 화해 통합의 빈소 열었다.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유언을 공개했는데 뭐 사죄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보면 5.18 유족 조문, 화해 용서 계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통일 등 진보적인 정책도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에 화해 위로 포용해 화두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높이 한 거죠. 자, 김부겸 총리, 현대사 굴곡 한 단계 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적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기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이 덧낸 상처다.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5.18 단체들은 용납할 수 없다. 노정부의 숱한 탄압에 고통받았다. 그리고요, 여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죠. 5월에 상처 망각했다. 내란자의 국가장은 상식밖이다.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요, 가당차는 예우다. 그래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내용이 그리고 관점과 방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아드님이신 노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통일을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계층 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네, 지금 박남솜 씨가 조문을 하는 모습이고 유족들과 같이 하는 모습인데요. 박남솜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상황실장을 담당한 걸로 좀 나옵니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사로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소개됐습니다. 지금 조문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창한 장한대 교수 두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두 가지 기사,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기사 소개해드렸고요.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정부의 국가장 결정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가장 결정은 잘한 결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는 거, 국립묘지 모시는 거, 국가장 하는 거 세 개 중에서 뭐 국가장은 결정이 됐고 예. 문 대통령 직접 조문은 좀 안 하는 걸로 됐고 예. 국립묘지도 이제 타주에 모시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잘 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거는 전직 대통령과 국가와의 대화로 치거든요. 그만큼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예. 이회창 그때 대통령 후보 그때 총리하면서 YS랑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방명록에 쓴 말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수사원이냐 뭐냐면 마시름자 물을 마시면서 예. 이 물이 어디 왔는지 그 고마움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추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공과는 분명하죠. 잘 틀림없이 과가 있어요. 예.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리고 4천억에 달하는 대통령 하면서 비자금을 일으켰어요. 뭐 비자금은 뭐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마는 유대인도 용서가 안 되는 범죄가 예. 살인하고 명예훼손이에요. 그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번 잃어버리면 12.12도 그때 5.18도 희생당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저의 과거는 용서해주고 바란다고 끝까지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광주까지 갔고 물론 뭐 직접적인 사고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참여를 했고 또 본인이 그 육공을 하면서 육공의 역할이 군사 독재에서 이 민주 YS DJ로 가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또 잘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북방 외교, 뭐 러시아, 그 중국과 그것도 열었어요. 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민영돈 육사 교장이 육사 졸업식 하는데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10분 이상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거의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북방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준비했잖아요. 예. KTX 영종도도 그때는 맨날 안개만 끼고 북한하고 예. 가까운데 하면 어떡하냐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 했고
200만 원. 그때 전 우리나라 주택이 600만 원인데 예. 200만 원으로 져서 지금 앵커님이 살고 계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다 그때 진 거예요. 일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때부터 중산층 집 걱정이 예, 예. 없어졌어요. 한 10년간 집 걱정을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과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그 공도 있으니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좀 기억으로 좀 삼아서 예. 이 노태우 대통령 서거가 용서와 화합 물론 용서를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그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가 됐으면 좋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2015년에 그 총기 사고로 죽을 때 전직 대통령하고 가서 노래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예. 대통령이 죽으면 그만큼 이 나라를 좀 소중하게 화해와 관용으로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화해, 용서, 뭐 통합, 뭐 이런 표현 언론에 등장하셨고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박정환 교수께서는 이 국가장 결정한 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화해하고 용서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예. 추징금도 완납을 했고 또 자녀를 통해서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부분도 예.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예. 용서와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데 예. 사과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사과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반쪽짜리 사과였다는 거죠. 사과가 있지만 절반 정도에 그치고 만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도 반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예.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도라고 왜곡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제1야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예. 자, 그럼 아직도 용서를 다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 국가장을 하게 되면 광주시청에다가 조기 개항하고 분향소 설치해야 돼요. 그럼 아직 마음의 상처가 덧나 있는데 예. 광주 시민들 보고 자신들을 학살했던 그 추억을 조기를 보면서 그 노태우 분향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광주시는 아마 조기나 이런 거를 좀 안 하겠다고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겁니다. 반쪽짜리 사과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국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용서와 화해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 광주 학살에 대한 예. 그리고 당시에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이 전제가 되고 예. 그리고 최소한 공당에서는 5.18과 관련된 광주와 관련된 망언이나 명예훼손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다면 저는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된다면 웃으면서 국가장 치를 수 있었을 거다. 좀 그런 점이 지금 광주는 국가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국민들도 화해와 용서를 왜 너네 국가장 안 해라가 아니라 전제가 안 됐다. 아직 문제가 안 풀렸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은 사실 호남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정부는 왜 국가장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도 망언을 일삼고 있고 그러고 거기에는 있는 좀 구별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그렇죠. 본 그리고 건가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의 일부 아까 박남선 씨도 나왔고 예.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국가장을 한 이유는 예.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예. 재발 방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저 광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용서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려면 더 많은, 더 오래된, 더 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추도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빛과 그늘과 빛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이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죠. 굉장히 토론회를 자주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토론했었습니다. 어제는 강원 토론회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후보들 간에 뭔가 좀 자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뭔가 이제 결정의 순간이 가까우니까요. 마음들이 달라졌나요?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홍준표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토론회 때 그냥 푹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런 질문으로.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쪽에 간 사람들이 구태다. 구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야당 주자들, 국민의힘 주자들 강원 TV 토론에서 다시 충돌했다. 그리고 뭐 고발사주 의혹 언급을 했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 여기서 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서로들. 당원 투표 4일 앞 표심 잡기 경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우위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토론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진영에 가 있는 어떤 분은 내가 행정부지사로 3년 데리고 있고 꼴대갈 데 없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네, 할 말은 하는데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이신고기까지 하시는 거 보이. 여당의 당대표가 공수처를 압박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사주 아니겠습니까?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이 입장이 줄곧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할 때는 이거는 언제인데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내 그 이야기는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요.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 홍준표 곁에 배신자 많아. 들으셨죠? 홍, 본인이 당하면 공작이다. 아픈 곳 콕콕 찌르기였다. 어제 모습을 이렇게 아픈 곳 콕콕 찔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서로를 향해서 아픈 곳 찌른 거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그 모습은. 그렇죠.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렀다고 봐야 되겠죠. 왜 서로 아픈 곳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공격했던 내용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떠나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뼈아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가 이제 본선을 나가는 최종 경선 그 투표에서는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직의 힘이 많이 작용했던 투표거든요.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당협위원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많으면 당원들을 독려를 해서 이 후보를 좀 밀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당원 투표들이 좀 결집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후보 곁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원 투표의 행방이 결정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곁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적다는 것은 나머지 그 50%가 당신이 많이 못 받을 거야라는 식의 굉장히 뼈아픈 공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푹 찌른 거군요, 그거를.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뭐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느냐, 왜 당신이 당하면 그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느냐라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꺼내니까 그걸 왜 꺼내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꼬집은 건데 사실 반대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여론조사 50%에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 50%는 지금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실망한 모습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지금 김엽 전 비대위원요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거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홍준표 후보는 바로 그 여론조사 50%는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의혹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역으로 또 꼬집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 그 홍 후보와 윤 후보 각각이 자신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아픈 곳을 지금 찔렀다는 반영 비율 거예요. 50대 50이 있는데 각각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 했지만은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급이고 물론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은 정치 그 판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숱한 공격과 지적을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고 홍준표 후보 역시 한 거의 30년 되는 정치 생활 동안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치면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에게 뼈아픈 포인트를 지적한 것은 맞으나 사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뭐 두려움을 갖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경선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서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날선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했는데 그때까지 더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격렬해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픈 곳을 더 찌르겠네요. 그럴 것 서로가.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 모습과 이제 분석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다 등장하는 만평이에요. 뭐 세 번의 장면이 있는데 맨 위입니다. 여기 보면 막 달리고 있어요. 앞에 분은 이분은 윤, 뒤에는 홍 그렇게 해서 그린 것 같죠? 자 뜁니다. 뛰는데 이게 뭐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홍윤으로. 근데 뒤에 있는 후보가 뭔가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니까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문워크 아닙니까? 뒤로 가는 거 뭐. 근데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뭐죠? 작은 그림인데 개가 있고요. 머리에 사과를 이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만평이 지금 상황, 지지율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근우택 전 부대변인,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분석을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여기 만평에 나왔지만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참 만평 그리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웃음을 지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상황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세 사진에 보면 다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네요. 홍준표 후보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였거든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사과 논란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게 국민을 상대로 한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상대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를 상대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사과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건데 뭐 우리가 갑자기 개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단순히 뭐 전두환 논란이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더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랑 상대방 본선 경쟁력을 했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당심이 사실은 민심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오세훈 시장이죠. 대부분 민심이 나중에 당심을 이끈 셈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경남지사도 했고 대구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반드시 뭐 뒤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여론조사 5대 5지만 어쨌든 까봐야 안다.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뭐 뒤지고 있느냐, 당심에 뒤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결국은 당심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아마 저기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한 발만
걸어 나가면 예. 조금 더 나서지 않겠나.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걸 뒤로 가다가 멈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 예. 멈춘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서 있는 상태잖아요. 예. 여기서 한 발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뒤로 갔다, 지금. 그리고 뒤에는 저 동물이 유치하고 있다, 지금. 뭐 개, 사과, 이른바 개, 사과 논란이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만평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또 다른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묻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탄소 본선에 가서 토론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시간이 다... 네,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지금 영상을 좀 길게 봤습니다. 앞서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뭔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해요. 예. 그런데 약간 홍 후보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할 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대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른바 홍 후보가 정책 디테일에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윤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영상을 좀 예. 보면은. 어제도 토론해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고교 학정제 도입에 대해서 아냐 원희룡 의원이 후보가 그 주도권 토론에서 바로 물어보니까 제대로 좀 대답을 못했어요. 학점제고 뭐고 홍준표 후보는 그 막 전교조 이런 데서 휘둘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면 싹 없애겠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 후보는 주로 이제 정책관에서 총론적인 입장을 좀 많이 내가 되면 얘기한다. 싹 바꾸겠다는 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원희룡 후보에 대한 울렁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너무 자세한 걸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때 H2O라고 그 대답해가지고 예. 원희룡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잽을 날렸는데 상대방은 케어로 쓰러지더라. 그때 완전히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시작할 때부터 고교 학점제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 백전노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탄소세 이거 물어보니까 이건 제대로 대답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왜 이렇게 장학 퀴즈처럼 물어보냐.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물어보냐. 질문이 야비하다 뭐 그런데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정치 초보도 아니고 과거 대통령 출마도 한번 해서 20% 이상 득표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탄소세나 고교 학점제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야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저는 토론에 제 개인적으로 점수 매겨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제일 좀 어제 좀 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높은 점수를 못 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 후보는 옛날에는 좀 약간 까칠한 이미지인데 어제는 정책도 좀 내보내고 좀 꼰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났어요. 상당히 좀 선전을 했고 윤 후보도 초보지만 이제 정치 입문한 지 3, 4개월 됐지만 토론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많이 했는데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경력이 제일 많으신 어찌 디테일한 걸 대답을 못 하는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서 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원희룡 후보한테 두드러 맞았고 또 당신 옆에는 왜 사람이 없냐. 이것도 홍준표 하면 독구다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니잖아요. 혼자 뛰는 거 특공대 이미지인데 굉장히 아픈 얘기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는 사람이 모이는데 홍준표 캠프에는 지금 사람이 후보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 때 서울
그 당대표 할 때 사람 없는 거랑 좀 컨셉이 다르잖아요. 이준석은 시작할 때부터 나는 캠프 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꼭 사람 없이 한 것도 아닌데 사람도 없고 디테일도 약하고 어제 상당히 손해본 거 아닌가. 물론 뭐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각각 한번 짚어봤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다음 기사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체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보시죠. 국민의힘 경선 버스 종점까지는 알 수 없다.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4명이 경쟁 벌이는데 쉽게 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경쟁이 치열한 거죠. 각각의 뭐 장단점들이 좀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지율 하락 큰 고민인 윤석열, 중량급 의원들 모아서 새 확장, 그리고 당원 투표 여기에 지금 뭔가 방점을 두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고요. 당심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지금 뭔가 하면 반발해요. 아니 당원의 투표 영역 끼치는 현역 의원들 용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안 끝났다. 유승민, 원희룡, 유치타 막판 스포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1대1 상대는 나다. 내가 딱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치열하게 호소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교수님. 네. 지금 뭐 지지율상으로 좀 앞서고 있는 죄송합니다. 두 후보는 집중 좀 다뤄봤어요. 자, 나머지 두 후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각각 대선 주자로서 강점과 약점 뭐라고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유승민 후보는 누구나 다 뭐 강점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출마 선언하기 전에 연금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 정책에서 굉장한 승부수를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점이 경선 과정에서 도드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선 초기에 네거티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을 살리지 못한 경선 전략의 실패 아니냐. 예. 반면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약점은 뭐 배신자 프레임인데 이 배신자 프레임을 뭐 토론에서는 잘 맞받아 쳤지만 예. 이거를 희석시킬 정도로 뭔가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나간다라고 하는 또 이번에는 너 우리 편이니 상대방 편이니 이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피해야 되는 이 경선 전략이 과연 성공했느냐 예.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던 원희룡 맞아. 옛날 원희룡 후보의 강점은요. 남원정이라고 그래서 소신, 개혁, 도덕성 이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약점은 근데 색깔이 불분명해. 뭐죠 특이점이 없어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달라졌다는 건가요? 경선 국면 딱 들어서니까 일타 강사로 나서시더니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란 별명.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캐릭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분노 조절 장애를 방송에서 또 보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과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죠.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시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부인 문제나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또 그런 약점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이 알던 원희룡 남자의 변신은 무죄인가 너무 이게 극적인 그 반전을 먹다 보니까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를 다 까먹을 정도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 변신이 좋았냐 나빴냐는 경선 결과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찬원 교수님도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변신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지금 뭐 원희룡 후보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청구택 부대변이 계속 박찬원 교수님 쳐다보면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침에 매일경제도 그 모습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원희룡 후보와 현근택 부대변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 언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뭐 그 스튜디오 안에서 뭐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마침 나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단 그 충돌 이후에 원희룡 후보와 뭐 좀 전화하시거나 뭐 어떻게 좀 통화해서 좀 풀으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태는? 뭐 그런 적 없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지금? 아니 뭐 저희가 오히려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뭐 사과를 하면 모르겠지만 당했다. 근데 이제 뭐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요. 저하고 뭐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뭐 고향 뭐 학교 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겹치지 뭐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아마 요즘 와서 갑자기 저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보면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고등학교 선후배께서 전화를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오던 분도 오고. 근데 만나자는 분도 있고. 만나서 무슨 구체적 얘기는 안 하고? 모르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갖는 위치가 있고 저는 뭐 약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또 왜 그러십니까? 같이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 지금. 뭐 가끔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연락하는 거 보면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아직 모르죠. 그냥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후보가 뭐 선거 경선 전까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는 취한이 그 태도가 아마 대장동 일타 강사도 이제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또 가세연에 나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항상 그 경계선을 딱 보는 게 보면은 가세연에 가냐 마냐 그걸로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까진 가지 말아라.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보는 그 경로를 보면 계속 유튜브, 가세연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이제 합리적이란 건 이제 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강경 보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용석, 뭐 김문수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시오패스 부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사과하면 좋은데 사과 안 하면 뭐 부적절하다 아니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사과했냐 뭐 이게 뭐 정당하다 우리 뭐 마누라를 믿는다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선거 계기로 해서 4등이니까 어쨌든 정치력이 제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제도 내려갔을 때 국회의원 하다 제도 내려갔을 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정치 생명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4등 턱걸이 하면서 뭐 4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치 제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방향이 결국은 그쪽으로 갔다. 합리적 보수는 끝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갔는데 근데 글로 가서 제기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는 대부분 보면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막다른 길로 거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멸 단계로 가고 있다. 정근택 부대변인께서 이제 당시 상황 설명 좀 하고 이제 지금 모습이 약간 약점일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 뭐 잘 보셨고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은 계신데 지금 이제 문제점 얘기했어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희룡 후보의 장점. 지금 아까 토론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하는 것도 보면 토론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사람을 좀 달리 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후배라고 얘기도 했고 메테라고도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노 아니면 어떤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한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정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이재명 캠프에서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강한 어떤 적개심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선입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 이게 항상 비교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선을 나갔는데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하면서 제주도에서도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여론조사에 보면은 도지사 평가에서 항상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결국은 자기도 이제 같은 도지사하고 대선이고 이래 나갔는데 본인은 안 뜨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제 수정 후보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뭐 그런 심리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장점을 얘기하셨더니 또 문제점을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장점은 짧게 저렇게 보면 토론 때 정상적으로 질문 잘 제기했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기에 이번 어쨌든 성공한 듯 보인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아직 뭐 이렇게 화해 단계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요. 내년 대선 이래는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여러 곳에서 열려요. 그중에 한 곳이 종로입니다. 근데 이 종로라는 이 지역구는 단순히 그냥 지역구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급들이 많이 나선 곳이다. 뭐 이런 과거의 그런 사례들도 있죠. 자, 이 얘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선만큼 뜨거운 종로 보궐선거다. 임종석과 이중석 혹시 맞대결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가운데 며칠 지났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다면 관심 있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얘기 왜 한 거 했더니 이건 전략이고 약간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와중에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싹 꺼냅니다.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 간 거예요, 지금요. 우상호 의원, 민주당 추천 가능한 중량급 인사 임종석 유력하다. 유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준석, 내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똑같다. 여기서 내가 나가든 이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가든. 그런데 이제 더 나오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농담조예요. 뭐 이거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러면은 왜 얘기한 걸까? 그러니까 이준석 여당의 전략적 모호성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 듯 본인이 나갈 듯처럼 얘기해야 여당이 민주당이 막 정신이 사납고 좀 뭔가 고민 많고 뭐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말한 취지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또. 물망이죠. 이른바 물망.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저 전략성 모호성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뜻은 전략적 모호성이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지상 과제는 지금 당장 있는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원내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있을 그 전국 지방선거에서 얼만큼의 공천 개혁을 해낼 것이냐가 이준석 대표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3월, 6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3월에 본인의 보궐선거를 자신이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거기에 이제 너무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당개혁 자체는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1차적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게 흔들릴 수 그렇죠. 있다는 건데 제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치적 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원내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 국민의힘 전체가 다 변했다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공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가진 생각이고 향후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삼을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 자체에 특히 이제 종로 보궐선거 자체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궐선거 나가서 혹시라도 이제 당선이 돼서 지방선거 공천개혁하면 그럼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와 그 보궐선거가 3월 달에 열리고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날에 열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 공천이라고 하면 대충 4월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보름 정도 안에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을 다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 그럼 해가 바뀌면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거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상계동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라는 것이고 제가 있는 도봉갑 지역구가 바로 그 이준석 대표가 있는 노원병 지역구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지역에 있는 민심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의 그 행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듣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만날 때도 나는 상계동이 좋다. 난 상계동에 나갈 거다. 나한테 상계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보다 상계동 국회의원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론에 좀 떠밀려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갖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준석 대표의 의지로만 봤을 때는 종로 출마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진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인다. 근데 상황은 뭐 모르지만 이건 단서를 좀 붙이셨어요. 정근택 부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종로 보궐선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 만약에 후보로 물론 내부 뭐 경쟁관도 있어야겠지만 나선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별 신경 안 씁니까? 부담이죠. 부담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한 거잖아요. 사퇴를 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대선 나가려고 그냥 한 건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일차적으로 뭐 사퇴하고 나갔을 때 그
소속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네. 된 경우 많지 않습니다. 뭐 서울시장이나 저기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근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처럼 뭐 지방선거 공천은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대선 승리했을 때 전제예요. 대선 지면은 당장 비대위가 그렇죠. 대선에 영향을 받겠죠. 그 대선 패배하면요 당대표 당장 비대위로 가기 때문에 공천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방선거.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 종로가 어쨌든 대선하고 연계돼 있다. 그럼 많은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닝메이트 개념이다. 그러면 당대표가 왜냐하면 당대표 나간다 해서 당대표 그만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말씀처럼 뭐 선거에 나가면 공천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대표는 큰 틀만 잡으면 돼요. 지금 뭐 편까지 하겠다 이런 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예. 편까지 같은 거를 꼭 해보고 싶을 생각이 들 텐데 예. 그 전제도 대선이에요. 대선 지고 나면 뭐 지방선거 공천은 그거는 송구대 부대의 말씀은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고민이 많죠.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처럼 나오면 이제 신구 대골이 돼버리잖아요. 예.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386의 대표주자고 386이 정치 들어온 지 벌써 20년 됐어요. 30대.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나이쯤에 들어와서 20년 지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아직 진입 못했잖아요. 예. 그럼 완전히 이제 신구 대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도 약간 새로운 거 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마 이준석 대표도 차차기를 원할 테고. 그러니까 상계동을 계속 뭐 고향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자랐으니까 있겠지만 등 떠밀려서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뭐 당원들이 원해서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만든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나가세요 했을 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럴 정도까지는 지금 온 것 같아서 반은 이미 넘어온 게 아닌가. 전근택 부대변인의 전 부대변인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한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도 좀 전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과연 3월 9일 대선일에 같이 출전을 하는 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시장을 들렸어요. 그리고 전 시민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쑥떡을 보곤 나보고 쑥떡대더라. 이건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본인의 상황과 관해서 뒤에서 지금 나보고 쑥떡대는 목소리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사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첫 유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모습이었대요. 이게 쑥떡이죠? 쑥떡도 하나. 그러면서 뭔가를 사는데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들 많길래. 뭐 이렇게 단순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가.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기사 말고 앞에서 국정감사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야당 이재명 무료 변론 요구 누가 했나? 이거 명백한 이익 제공이다. 그러자 인권위원장 송도한 인권위원장 전화 요청이 왔고요. 친분 요청이었고 뭐 민변 후배라서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관련된 이 형수 욕설 논란 이걸 가지고도 어제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그 얘기까지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고요. 성남 지역에서 민변 회원으로서 회원 활동을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하튼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 변론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무슨 이렇게 욕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거 뭐 그다음에 뭐 이 입원한 거 이런 거에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권위원장이 뭐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이 인권 뭐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아니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또 약간 반발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요. 자, 윤 전 대표님. 예. 쑥떡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도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 형수하고 뭐 돌아가신 형한테 좀 거친 뭐 쌍욕했다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조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에 관악구에 있는 시장에 가서 쑥떡을 고르면서 나보고 쑥떡 한다. 뭐 이런 거는 그걸 표현한 거 아닌가. 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시장에 가서 그 출마를 본격적으로 경선이 확정됐으니까 이 자영업, 소상공인, 어려움하는 사람들을 같이 그 생활을 겪어본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어제 그 지역구가 정태호 의원이라고 이낙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갔다는 거 이제 원팀으로 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국정감사에서도 저 송두환 그 인권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무료변론 부탁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했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했죠. 예, 형수한테 쌍욕한 거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또 발끈했죠. 왜 그런 얘기를 자초지종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대로 알고 얘기하신 거냐? 함부로 하냐. 예,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 스타트는 끊었는데 세 가지 난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정권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재명한테 떨어져 나가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 사태가 이게 수사가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낙연 캠프 쪽에서 아직도 선대위에 적극적인 참여는 또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게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형우택 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경선 때 계셨으니까 지금 윤 전 대표께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 이게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겠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리스크 요인. 일단 뭐 대장동 문제는 국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여론 추세로도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감 이후에 보면 여론 추세가 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원팀 문제도 지금 뭐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뭐 이낙연 후보, 뭐 정세균 후보, 뭐 추미애 후보 다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저는 시장 방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첫 유세예요. 그동안은 이제 도지사직에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지역에도 찾아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걸 한 번도 못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제약이 되죠. 제약이 됐었죠. 근데 이제 지사직 내려놓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권위적이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사진도 자기가 찍어줄 때도 있고 뭐 사진 찍자 그러면 찍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제도 시장 처음 가는데 막 안아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많이 늘려가면 지금 좀 취약적으로 지적되는 2030 아니면 젊은 층, 여성 이런 분들을 저는 아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물론 많은 기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마 야당이 나오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강력한 후보들이 아니어서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쑥떡대더라. 근데 그 시간 국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놓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몇 가지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그 기사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마구 식당 열어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식당 무슨 총량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 4일제도 지금 주 5일제인데 주 4일제도 근무 뭐 이런 언급을 합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식당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운영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구 식당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는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자 이제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다. 실제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추가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 5일제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꺼냈어요. 박찬원 교수님, 김수엽 전 비대위원 제가 시간이 좀 빨리 가서 한 1부씩 드릴 테니까 이거 좀 평가해 주세요. 일단 뭐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실행력과 그다음에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완성형 정책 내놔야 됩니다. 자칫 논란만 불러일으키면 논란인데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자영업 총량제 같은 경우에 자영업은 자발적 자영업자가 있고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지난 출마 선언문에서 양극화 문제 얘기했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이 좀 있어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 4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0시간 노동제도 이번 정부에서 간신히 그것도 전제 조건 여러 개 붙였어요. 자, 그런데 주 4일 되면 아마도 공무원들만 살판났네. 아마 또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은 소규모 기업들은 어떻게 란 말이야? 제2의 임국공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향점은 밝힐 수 있지만 글로 가는 구체적인 정책은 완성형 정책을 내놓는 게 좋다. 쑥덕쑥덕처럼 뭐랄까요? 애드립 치거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말이 아니다. 이거는 좀 고민 끝에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정책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한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건 아직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저는 그 식당 뭐 허가 총량제 얘기했을 때 야, 이재명 후보한테는 진짜 막말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 그 조야한 경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왜 자영업자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 명이고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지를 고민해야지 당장 뛰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자라는 그 사고인식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야한 경제인식의 발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근택 부대변인 옆에서 듣고 있더니 또 반론기 요청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0초 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이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백종원 TV 많이 보잖아요. 거기 가면 식당을 할 때 뭐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선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규제가 지금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물론 있긴 있습니다. 교육 정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걸 갖춰준 것도 맞다. 그러니까 쉽게 하고 또 그러고 또 자영업이 사실 식당 하나 망하면 한 가족이 거의 망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사로 좀 다뤄졌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설명도 어제 오후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요, 경제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뭐 바로 기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내용 기사가 오늘 좀 있어요. 전세 대출 정부 규제 없앤다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를 한다. 지금 전세 대출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정부가 좀 뭐 이렇게 꼭 좀 줄이려고 하랬다가 여러 반발했으니까 좀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전세 계약 갱신 대출 한도가 줄었다. 보증금 오른 금액으로만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금 오른 것만큼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대안은 됩니다. 뭐 은행들 보면은 지금 계속 뭐 제한하고 있고요.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대출 황당하네요. 왜 황당하냐 그러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답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세요. 여기 여러 은행들 걸 통계를 내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3.3에서 4.67인데 신용대출은 3.에서 4.28.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 규제로 이게 왜곡된 거 아니냐. 이게 정상입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거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 불만 제기 좀 하는 내용인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거 대출금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금융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소득 기준으로 만약에 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 없는 사람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 좀 적지만 내가 좀 대출을 넉넉하게 받아서 내가 자산을 형성하고 그 자산이 올랐을 때 내가 그걸로 노후 보장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당장 이걸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소유자들을 위한, 그다음 젊은 사람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호 전 대표님, 이 역전대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은 현상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한마디로 메스로 해야 될 거를 도끼로 하는 거죠. 수술 칼로 해야 되잖아요. 도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안 봅니다. 정부 기관으로 보지. 정부가 담보대출 줄여 하니까 일제히 은행이 군부대 하사관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용은 담보가 없는 신용이 어떻게 주택담보보다 금리가 낮냔 말이에요. 그거는 정부에서 주택담보 액수가 크니까 그거 줄여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따라가다고 보는 거죠. 저걸 하면 누가 대박이고 누가 쪽박이겠습니까? 은행은 지금 30조 벌었어요. 이자만. 서민들은 쪽박입니다. 은행 대박, 서민 쪽박. 잘못된 금융의 후유증, 관치금융의 후유증입니다. 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